저희 회사에 되게 재밌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일부러 대학교를 안 가고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전공을 배우는 시간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 4년이라는 시간에 AI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 시간에 실제로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 뛰어 들어가지고 실제로 AI를 자기가 직접 만들고 만지는 게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AI로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고정돼 있는 또 과거의 학문을 내가 지식으로서 습득하는 거는 이제는 크게 의미는 없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게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전통적인 교육 형태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의미가 없어질 거다. 결국에는 그래서 남는 거는 뭐냐? 교육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이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해력과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사고력, 상대방과 지식을 교류할 때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잘 설명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어떤 지식,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보다는 조금 더 밑에 본질적인 그런 역량에 가까운 일들이거든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걸로 지금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은 챗GPT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다 물어봐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챗GPT가 굉장히 많이 보고서를 뭐 수십 장을 써주죠.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검색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줍니다. 근데 그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게 맞는 말인지 논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은 더 이거보다 더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그걸 이제 수용해서 내 지식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챗GPT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는 어떤 특정 분야에 뭐 깊이 있는 지식을 내가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들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글을 빨리 읽을 수 있고 그걸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줄 아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 격차가 더 커진다라는 거를 실제로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회사의 이제 직원들이 다 AI를 쓰고 있잖아요. 이 챗GPT가 만들어낸,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GPT를 돌려가지고 그 나온 결과물들을 그냥 가지고 옵니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은 이거는 이런 방향성보다는, 이런 스토리보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은요, 결국에는 그냥 만든 거를 보고 자기가 보기엔 좋아 보이니까 가져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방향성이 보이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그냥 챗GPT 돌려보는 거는 그냥 내가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나 대신에 챗GPT를 돌려줄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뽑게 될까요? 자기만의 안목과 시각,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이제 챗GPT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더 좋은 게 뭔지, 예를 들면 챗GPT가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디자인을 뽑아냈는데 그거를 보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퀄리티가 있는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볼 줄 알고 저보다 더 안목이 있는 사람, 어떤 특정 분야에서라도 저보다 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이 뭔지, 더 좋은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AI를 잘 써서 제가 AI를 써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앞으로 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안목이라는 게 저는 되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라는 거를 그런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지금은 심지어 AI 쓰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거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별로 이렇게 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AI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쓰는 능력, 그것도 스킬이죠. 스킬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점점 그냥 대충 얘기해도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럼 이제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그 스킬도 이제는 갈수록 이제 별로 중요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좋냐 안 좋냐? 예를 들면 내가 이 AI가 만들어낸 디자인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판다든지 이렇게 그걸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잘 보는 사람, 더 좋은 결과물,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겠죠. 여러 번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서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가져가겠죠. 근데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얘가 만들었는데 좋은 것 같아, 내 눈에는.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 좋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뭔가 가치 창출할 수가 없겠죠.
사실 챗GPT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화이트 칼라 노동이 먼저 대체가 되고 나중에 남는 거는 육체 노동이다, 블루 칼라 노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타일 하는 기술을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그 시멘트 바르는 거, 미장이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그런 육체 노동을 이제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에 있어서 성질은 없는 것 같다. 챗GPT 나오고 나서 지식 노동, 그러니까 뭐 변호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배워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도 빠르게 대체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의 노동이라고 했던 것들은 이제 앞으로 다 AI가 대체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AI가 이제 앞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는 앞으로 우리가 진로를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할 거고, 저도 이제 애기들이 어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20년 후에 얘들이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저도 지금 합니다. 육체 노동이 대체되기 시작되는 시점은 저는 이제 길어봤자 1, 2년이라고 봅니다. 이제 올해도 보면은 가사 로봇 휴머노이드들이 이제 출시되기 시작하거든요. 올해가 약간 원년 같은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 오픈AI가 투자한 노르웨이 휴머노이드 회사 원엑스에서도 가정용 로봇 네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월 70만 원에 출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여러 회사들도 지금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용으로 할 수 있는 로봇들을 이미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게 출시된다고 해서 당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집안에 깔려가지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하는 집안일들을 다 대체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처럼 친숙하게 쓰고 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긴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딱 3개 직업이 남을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3개 직업군이죠. 하나는 AI를 만드는 사람들. AI를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AI라는 애는 그러니까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스스로 막 계속 발전하고 이제 이런 애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되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AI를 만드는 거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I를 만드는 직업, 그 다음에 이제 그 AI를 잘 활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그럼 이 2개 부류가 아니면은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어쨌든 이 AI를 통해서 노동이 대체되면서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많아진 시간에 사람들이 뭘 할까요? 결국에는 이제 그 시간의 즐거움을 찾겠죠. 그래서 일단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은 배움이나 액티비티나 컨텐츠 크리에이티브한 이제 이런 일들을 앞으로 많이 시간을 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3가지 일을 그 중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난주에 중국 출장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회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게 그 중국의 브레인코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를 쭉 봤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되게 대표적인 게 사람 의수. 근데 이게 의수가 그냥 손 모양만 이렇게 끼는 그런 의수가 아니고요. 실제로 5손가락들이 다 있고 로봇처럼 이제 5손가락 다 움직일 수 있는 의수인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거를 사람의 신경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피아노도 치고 실제로 그림도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진짜 사람 자기 손가락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된 건데, 여기가 사람의 신경 두뇌에 있는 전기 신호를 실제로 변환해서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데 뭘 쓰냐면요. 거기에 또 AI를 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기 신호를 어떻게 손가락 움직이는지를 막 다 우리가 규칙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AI로 학습시켜가지고 보통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신경의 전기 신호를 여기 이제 탑재된, 의수에 탑재된 AI가 해석을 해서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계속 이제 발전되다 보면은 사람의 두뇌 신호와 이 AI의 신호가 점점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손이 없으시거나 신체 뭐 의족을 대체한다던가 여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쓰이지만, 나중에는 진짜 뭐 공상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사람 신체를 그냥 임플란트로 대체한다든지 뭐 나중에는 뭐 뇌도 그냥 대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그럼 결국 이 피지컬 AI 모델과 같은 이런 AI 기술들이 그런 것까지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이제 그 생산 비용이 거의 영에 수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뭐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유토피아가 올 거다,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미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들은 생필품들이나 식량이나
인류 전체가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던가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뭐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로 아예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거는 생산이 정말 이제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뭐 고민을 안 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라는 동물은 사실은 생존만 하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이제 자아 실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은 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사치제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필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니드가 아니라 원트의 시장의 성격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그 격차가 커질 수 있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그런데 이제 뭔가 차별점이 없는 그런 이제 가치를 창출한다. 라고 하면은 벌 수 있는 돈도 제로에 수렴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AI는 본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려면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식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대체를 해야 거기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의 AI 기술들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정도 수준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이거 AI로 돈 어떻게 벌지? AI가 신기하긴 한데 이걸로 돈을 벌자고 하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챗GPT에 나온 이후로는 적어도 지식노동에서 이미 인간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노동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육체 노동이잖아요, 여전히.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공장이나 뭐 건축 현장 같은 그런 산업 현장일 수도 있고 집안에서 하우스홀드 잡 같은 이제 집안에서의 육체 노동일 수도 있지만 그럼 결국에 이제 육체 노동이 굉장히 인간의 노동에서 큰 부분인데 그 육체 노동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피지컬 AI 기술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기술 자체가 완전히 그럼 인간하고 지금 똑같아졌냐라고 말하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됐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거다 유레카를 외쳤던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오픈 AI가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엑스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왜 하지? 이게 무슨 의미이지? 챗GPT가 휴머노이드 회사에 투자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거에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딱 발견했던 게 뭐냐면은 이 챗GPT가 단순히 챗봇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글 쓰거나 이런 그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코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로봇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코드거든요. 로봇의 각 팔다리에다 명령을 내리는 게 코드잖아요. 그러면은 챗GPT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로봇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요거를 발견한 순간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챗GPT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구나.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사실은 로봇 자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도 막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다 사장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거의 실현이 되고 있죠. 테슬라 옵티머스나 이제 피규어 AI 로봇들을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그리고 AI가 버블이냐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약간 그 과열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AI는 이제 산업의 측면이라기보다는 AI가 지금 현재 너무 기업 수가 많습니다. 너무 작은 기업들이 많고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서로 이제 막 경쟁하는 이런 단계인데 그게 이제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벤처 스타트업들이 난립하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죠.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우량한 기업들이 살아남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되겠죠. 산업적으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먼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미 다 성숙돼가지고 이제 다 끝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아젠다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되게 의미심장한 게 이번 CES에 젠슨 왕이 무슨 얘기를 할까 저도 이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젠슨 왕이 뭔가 매년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제 피지컬 AI 들고 나왔고 저는 이번에 조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 모먼트가 오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피지컬 AI 시대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젠슨 왕이 또 피지컬 AI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AI가 궁극적으로 발전한 방향성, 여기가 이제 피지컬 AI고, 이 피지컬 AI 시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애플이라는 기업은 어떠한 그 최종 제품,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에어팟이나 기기들, 제품 기기들을 이제 최종 제품으로 보고 그 제품을 위한 수단으로서 AI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AI를 개발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지금 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애플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애플의 이제 그 미래가 그렇게 유망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 하다못해 그런 새로운 폼팩터라도 먼저 거기를 장악하고 그게 AI 개발은 아니더라도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은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폼팩터를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움직임도 거기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VR 기기 이제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VR 기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를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임팩트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와 휴머노이드의 임팩트만큼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스마트폰 이후에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대중적으로 쓰이게 되는 폼팩터로 예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뭐 AR 글라스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자동차와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다음에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이제 들어올 폼팩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동차는 물론 기존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던 이런 형태 자동차가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이 적용이 돼서 운전석이 필요 없어지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동차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형태의 폼팩터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업무 공간을 꾸밀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뭐 화장을 할 수도 있고 자동차 이제 앞에 넓은 화면을 이용해서 뭔가 엔터테인먼트 할 수도 있겠죠. 게임이나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있는 공간을 뭐 거기서 이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거기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죠. 이동형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이라는 거, 거주라는 거 자체가 이제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냥 이제 이동하는 동안에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폼팩터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엄청나게 많은 생태계들이 열릴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새로운 폼팩터들.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이죠. 로봇이 이제 실제로 가정마다 들어가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AI로 구동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이런 폼팩터들이 기존의 이제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상당히 이제 그 따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 어플리케이션 생태계 있죠. 스마트폰이 단순히 기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애플이 스마트폰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앱스토어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발생되는 생태계가 아마 훨씬 더 클 겁니다. 실제로 거기서 이제 이익도 훨씬 더 많이 거두고 있을 거고. 그게 정확히 똑같이 그런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생태계가 되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얘가 할 수 있는 스킬. 기존에는 예를 들면 한식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중식 스킬을 다운받아야 될 수 있어요. 구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월 뭐 몇만 원 내고 이렇게 구독하는 이제 이런 생태계들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죠. 내가 이제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큰 화면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 피지컬 AI를 얘기하는 입장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라라는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은 아직 AI가 못하는 일들이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저기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포대 옮기는 것조차도 지금 아직 로봇으로 못하잖아요. 로봇이 저기 CS 현장에서 막 데모하고 뭐 쿵푸하고 이런 건 되게 잘해 보여도 실제로 그러면은 링 위에서 격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실제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한다? 그거는 아직 근데 빠르게 대체된단 말이에요.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대표적으로 코딩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더 대체되겠죠. 누구라도 이거를 나는 안전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대학 졸업한 생 초보 코더들은 대체가 돼도 좀 예를 들면은 뭐 한 5, 6년 정도 한 그 팀장급은 아직 시니어 개발자들은 안전해 뭐 이랬다고 하면은 그게 영원히 그럴까요? 이제 1년만 지났는데도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남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은 일은 AI를 만드는 일.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I랑 지금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딱 꼽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배움입니다. 배우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은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들으면서도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배우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뇌는 지금 내가 새로 접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배웁니다. 그걸 이제 그 실시간 학습, 그 AI 쪽 용어에서는 continual learning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속 학습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AI가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구를 지금 예전부터 계속 해왔지만 이걸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풀릴지 잘 몰라요. 그럼 지금 AI들은 뭐냐? 지금 AI들은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학습을 한번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학습한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챗GPT를 지금 막 쓰면은 내가 지금 챗GPT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얘가 실시간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챗GPT가 내가 방금 얘기한 거를 기억해가지고 답변하고 나에 대해서 얘가 파악을 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실제로 AI 모델이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얘기한 것들을 어딘가에 글을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정리해 놓은 것들을 매번 나랑 대화할 때마다 읽으면서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내가 예를 들면 대학교 때까지 학습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내가 발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거를 다시 그 대학교 수준에서 예를 들면은 사회생활 5년차 레벨로 올리려면은 그 5년차만큼의 데이터를 또 모아가지고 또 학습을 다시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AI가 사람하고 가장 다른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고요. 실제로 AI에는 지금 이 실시간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존에 얘가 알고 있던 거, 기존에 잘하던 것들을 까먹어버리는 파국적 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AI는 한번 데이터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데이터 만드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이 데이터셋을 잘 만들어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학습을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다시 데이터를 잘 만들어가지고 다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AI가 쓸면 쓸수록 계속 성능이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건 뭐냐면 뒤에서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한번 모아가지고 학습을 했잖아요. 그 다음 사람들이 막 쓰는 걸 보니까 이런 거를 얘가 잘 못하네. 그러면 이 잘 못하는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거를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학습을 다시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학습시킨 거를 모델을 올려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AI가 계속 똑똑해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실시간으로 계속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연구자들이 학습을 다시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학습시키는 일들,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죠. 그 AI를 만드는 일은 꽤 오랫동안 그래서 필요할 거다. 지금 나와 있는 AI들은 범용인공지능의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용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챗GPT 나오기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그 부분인데요. 챗GPT가 나오기 전에 AI는 완전히 스페셜리스트 AI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에 나왔던 AI들은 다 뭐냐면은 얼굴 인식을 하는 AI는 얼굴 인식만 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을 하는 AI는 음성 인식만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AI는 사람만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 전에 AI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챗GPT가 나온 이후의 AI는 챗GPT를 보시면은 이 하나의 AI인데요. 하나의 AI가 시도 쓰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어떻게 됐나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내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거기에 이제 로봇이 붙었잖아요. 로봇이 붙어서 로봇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AGI, 범용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고요. 지금 AI가 범용인공지능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지금 AI는 범용인공지능입니다. 범용인공지능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기존 챗GPT 나오기 전에 AI와 지금의 AI. 근데 범용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그래서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계속 사고를 하면서 뭔가 계속 이제 그 똑똑해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사람하고 다른 거죠. 기존의 이제 로봇은 얼마나 정밀하냐, 얼마나 정확하게 정확한 좌표를 이동해서 이게 1mm 오차냐 0.1mm 오차로 하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오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바뀌냐면요. 꼭 그렇게까지 정밀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랑 연결돼 있는 거냐면 사람은 얼마나 정밀한데? 이제 이거랑 연결돼 있는 거죠. 사람이 0.01mm까지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람 손이?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왜 사람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그냥 불편함 없이 하죠? 왜냐면은 지능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손을 정확하게 움직여가지고 오차 없이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만큼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나랑 컵 사이의 거리가 몇 센티미터인지 몇 미리 단위인지까지 알고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컵을 집을 때 정확하게 몇 뉴턴의 힘을 가해야 되는지를 내가 계산하면서 컵을 집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죠. 그게 바로 피지컬 AI 시대로 오면서 AI가 하드웨어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가격입니다. 기존에 이제 로봇 하시던 분들이 이제 휴머노이드는 상용화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었던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이 막 15억? 이런 얘기들을 봤어요. 그 정도 정밀하게 만들고 하려면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차가 0.1mm에서 0.01mm가 되는데 가격이 막 10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이거 어차피 상용화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를 3천만 원에 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죠. 실제로 얼마에 출시할지는 뭐 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단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이게 뭐 하드웨어가 발전해서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정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AI가 제어할 건데 눈으로 보면서 제어할 건데 예전의 로봇들처럼 완전히 정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격을 낮출 가성비를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대중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일부 이제 제품들이 있겠죠. 가정에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이제 이런 B2C 영역보다 이제 B2B 영역들이 이제 AI에서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나라 제조 국가잖아요. 공장들의 로봇이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 해주는 것보다 공장에, 뭐 건설 현장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수원에서 하다못해 이제 뭐 딸기를 따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이제 산업적으로 이 피지컬 AI를 개발해서 상용화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각광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글로벌 스케일로 가면은 이제 조금 더 긴 시간, 앞으로 수년 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어디일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처럼 집집마다 한 대씩 휴머노이드 한 대가 아닐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집집마다 집이 이제 넓으면은 2대, 뭐 3대 뭐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죠. 휴머노이드가 싸지면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집집마다 들어가는 휴머노이드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큰 빅테크들이 되겠죠. 애플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될 수도 있고, 테슬라가 아닌 뭐 중국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스케일에서는 확실히 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거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적이 있는데 그 피지컬 AI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자율주행이랑 휴머노이드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3년에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테슬라는 똑같은 AI 모델을 가지고 학습만 자동차 주행하는 데이터로 학습하면은 FSD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AI 모델을 가지고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노동하든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면은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처음 얘기한 게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였고요. 올해 초에 엔비디아가 피지컬 AI의 최초 사례는 테슬라 FSD라고 공언을 해줬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물론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또 거기에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 운전석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까지 됐을 때 또 산업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조금 덜한데 이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가성비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숨겨져 있는 바틀렉,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가동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휴머노이드가 24시간 사람 대신에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노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물론 로봇은 지치진 않습니다. 로봇이 막 피로를 느끼진 않죠. 근육통 같은 거 느끼진 않지만 문제는 이제 배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자동차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바닥에 배터리를 많이 깔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지금 실제로 판매돼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 폼팩터는 보면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이 몸통에다가 요만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휴머노이드들은 많아봤자 2시간 정도 작업을 합니다. 이러면 아직 가성비가 안 나오죠. 2시간마다 가서 1시간씩 충전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혹은 이제 중국 기업들은 그래가지고 2시간마다 배터리 교체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쪽 산업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 8시간 정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배터리가 가동이 가능하면은 이제 사람의 가성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아직까지 사람의 가성비를 넘을 수 있는 바틀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사람을 대체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도 이제 좀 걸려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손입니다. 지금 이제 로봇들 보면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요 투핑거 그리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집게죠. 그러니까 요 집게 손 2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투핑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쪽에서도 쓰이고 있거든요. 의료 쪽에 이제 수술 로봇 보면은 이렇게 되게 정교한 집게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5손가락이 아니어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그 옛날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이게 사람 손같이 5손가락 자유롭게 움직여야만 이제 대부분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사람 손이 이제 그만큼 정교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이 그리퍼 2개의 집게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지만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있죠. 손가락 2개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도 찾아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이제 손가락이 3개가 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요. 이렇게 3개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4개가 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들은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생각보다는 대부분 이제 3개나 4개 정도 손가락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의 기술들이 점점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손가락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손가락이 2개일 때 할 수 있는 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거 먼저 찾아가지고 빨리 대체하자. 그 다음에는 손가락 3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대체하자.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